후보님을 설명할 때 대통령 빼곤 다 해봤다라는 설명을 많이 하시죠. 예. 그만큼 정치 경력이 화려하시니까요. 그런데 이번에 대권에 도전하시는 걸 보면 아직도 못다 이룬 정치적 꿈이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저는 그 대통령을 벼슬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많은 경험과 실력을 쌓았으면 그것을 국민들께 그리고 국가에 보은하는 것이 정치인의 마땅한 책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저는 사실은 은혜를 많이 입은 사람이죠. 그래서 많은 역할을 해보았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쌓은 저의 경험을 정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국으로 가는 길에 네. 헌신하고 싶은 마음에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네. 뭐 그러려면 이제 민주당의 경선부터 통과하셔야 하는데 기대만큼 지지율이 오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예, 뭐 좀 답답한 심정이지요. 네, 그런데 제가 후발주자 아닙니까? 네, 그리고 원래 대선 경선이라고 하는 것은 드라마를 만드는 그런 과정이에요. 네, 그래서 뭐 경선 출발하기 전에 여론조사가 그대로 경선 결과로 반영된다면 뭐 경선할 필요도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금은 이제 축적의 시간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네, 정세균의 시간이 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지율이 반등하는 포인트, 정세균의 시간 언제쯤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늦어도 8말 9초는 돼야 되겠죠. 네, 한 달 그 정도면은. 전이면 더 좋지만 네, 사실은 그때까지 안 되면 참 힘든 싸움이 되겠죠. 네. 뭐 후보님은 이제 온화한 이미지 때문에 뭐 미스터 스마일, 젠틀맨 이런 별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 이 경선 과정에서 보면은 약간 좀 세졌다라는 평가도 있고 뭐 중간에 뭐 래퍼로 변신하기도 하셨는데 이것도 다 지지율 끌어올리기 위한 뭐 전략으로 봐야겠죠. 뭐 원래 제가 다양한 얼굴을 가지고 있죠. 네, 기본적으로는 이제 신사적인 그런 태도가 기본인데 제가 국회에서 활동한 내용, 특별히 이제 그 여당을 할 때도 제가 원내대표를 하면서 네, 과거사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치열하게 야당과 싸웠던 적도 네. 있고요. 또 여당이 이제 끝나고 야당이 되고 나서 소위 말하는 이명박 대통령 시절의 4대강 사업이나 네, 또 MB 악법 이런 투쟁을 할 때는 역대 어떤 야당 지도자들보다도 제가 가장 강력하게 투쟁을 했죠. 네, 아마 그런 것들이 우리 의원들에게 제대로 잘 각인이 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이 저를 지지를 하지 네. 그냥 무슨 뭐 잘 웃는다고 지지하겠습니까? 네. 예, 정치인인데. 그래서 저는 강해야 될 때는 확실하게 강력하게 하지만 평소에는 합리적이고 네. 젠틀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슬로건이 강한 대한민국 경제 대통령입니다. 그러면 이제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열겠다고 공약하셨는데 어떻게 달성하실 것인지 계획이 있으시죠? 물론이죠. 네, 국민은 지금 힘들어요. 네, 그런데 대한민국은 강합니다. 네, 경제 규모도 세계 10위가 되었고 작년도 국민소득도 이탈리를 능가해서 G7 국가보다도 오히려 더 나은 결과도 나왔고요. 네, 그리고 뭐 수출도 아주 잘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극화 때문에 국민들은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네, 이제 최근에 웅크타트에서 선진국으로 분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 실질적인 국민 소득이 우리가 4만 달러가 되지 않는데 4만 달러가 넘는 나라가 한 30개국 됩니다. 네, 그래서 4만 달러가 되기 전에는 진정한 선진국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당장은 코로나 때문에 문제가 되고 심각해진 민생 경제를 제자리에 돌려놓는 회복, 네, 경제 회복이 우선이고요. 그 다음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를 이끌고 갈 수 있는, 그러니까 기술력이나 기업의 경쟁력이 세계에 앞장서서 우리가 세계를 선도해가는 그런 선도 국가로 나가야 돼요. 네, 저는 그런 전략과 비전을 가지고 있다. 그런 전략과 비전을 실천하면 그러면 우리가 진정한
선진국이 되고 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는 지금처럼 일자리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조금은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네. 그런 대한민국으로 갈 수 있다. 그게 제가 꿈꾸는 경제 대통령의 역할이고 모습입니다. 네. 4만 달러 시대 달성을 위해서 이제 사회적 대타협 얘기도 하시던데 그건 어떤 예. 내용입니까? 지금 양극화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네. 이 양극화를 해소하면 제일 좋고 최소한도 완화하지 않으면 그러면 4만 달러 시대를 열기 어렵다. 네. 그래서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서 양극화를 완화하자. 저는 IMF 외환위기 때 네. 김대중 대통령을 모시고 노사정 대타협을 성공시킨 장본인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총리를 할 때도 모교 대화를 통해서 사회적 타협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거든요. 네. 그리고 또 성공시키기도 했습니다. 저의 그런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이제는 우리가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고 그러므로 해서 양극화를 완화할 시점이 되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제안한 겁니다. 네. 누구에게나 이제 성년이 될 때 1억 원을 주자고 또 공약하셨습니다. 이건 어떤 문제 의식에서 출발한 건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불평등 완화 방안으로 생각하시는 그렇습니다. 예, 우리 청년들이 거죠? 네. 정말 똑똑합니다. 그리고 열정도 있고 네. 실력이 우리 세대보다 더 좋아요. 그런데 기회는 없어요. 청년들과 제가 많은 대화를 했는데 청년들이 현금 달라는 거 아닙니다. 불평등을 완화하고 기회를 달라. 네.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사회에 소득 양극화가 있고 자산 양극화가 있습니다. 이 자산 양극화는 주로 주택 문제로 표출되는 거예요. 주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사이의 차이, 이게 심각하단 말이죠. 네. 그것은 다른 편으로 보면 부모 찬스가 있는 사람과 부모 찬스가 없는 흙수저와의 차이일 수 있죠. 네. 그래서 부모 찬스가 없는 흙수저에게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부모 찬스 있는 사람은 저 앞에서 출발하고 흙수저들은 저 뒤에서 출발하라면 이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자신감 있게 뛸 수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들에게는 국가 찬스를 주자. 그게 이제 사회적 상속 제도입니다. 네. 아이가 출생하면 일정 금액을 계속 적립을 해서 20살이 되면 1억 원의 미래 씨앗 통장을 쥐어준다는 것이죠. 네. 그러면 사회에 나와서 시작할 때 최소한의 디딤돌을 가지고 출발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들도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나는 부모 찬스가 없으니까 희망이 없다. 이런 상황을 끝내겠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국가가 사회적 상속을 통해서 흙수저에게도 꿈을 주는 사회, 그게 제가 생각하는 것이죠. 네. 근데 현금성 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이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얘기일 텐데요. 이제 우리 이재명 후보는 뭐 기본소득을 준다고 그랬죠. 네. 매월 8만 원씩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낙연 후보는 해외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는 네. 얘기를 했죠. 그것은 그야말로 현금성 지원입니다. 네. 그렇지만 저는 나라에서 채곡채곡 돈을 쌓아서 지금 당장 주는 게 아니고 네. 돈을 주어서 소비하라는 게 아니에요. 네. 그걸 디딤돌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세가 되면 통장을 쥐어준다. 네. 그것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들은 재원 대책이 확실치 않은데 네. 제 경우에는 상속세와 증여세 재원을 잘 활용해서 네. 이걸 가지고 하자라고 하는 재원 대책까지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분들의 정책과 저의 정책을 동일시하는 것은 그것은 바른 판단이 아닙니다. 네. 상속세, 증여세를 가지고 사회적 상속을 해주자라는 얘기. 그렇습니다. 예. 네. 원래 상속세, 증여세라고 하는 것이 네. 재분배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재분배의 성격에 맞게 이런 걸 좀 해보자. 그런데 사실은 이게 제가 처음 고안한 게 아니에요. 불란서에서는 이미 그런 걸 시행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다른 나라들에서 이런 부분들을 실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한테 맞게 제도를 잘 보완해서 제가 정책으로 제안한 것이지 네. 제가 독창적으로 고안한 정책은 아닙니다. 네. 최근에 이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둘러싸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제 선별 지급으로 가닥이 잡혔는데 이걸 두고 이재명 후보는 국민 편가르기다 이렇게 비판하던데 후보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재난 지원 아닙니까? 네. 재난 지원. 네. 재난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재난을 당한 사람한테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재난을 당하지 않은 사람한테 왜 재난 지원금을 지원을 합니까? 네. 그건 성격에 맞지 않는 것이죠. 어차피 지금 지급하는 재난 지원금은 국채 발행을 통해서 재원을 조달하는 겁니다. 네. 그게 빚내서 하는 거거든요. 그거 국민이 갚아야 될 돈이에요. 그냥 어디 하늘에서 뚝 떨어진 돈 아니라고요. 네. 그런데 당장 재난도 당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필요도 없는 분들한테 그걸 준다고 그분들이 고맙다고 하겠습니까? 왜 불필요한 것을 쓸데없이 빚내가지고 나한테 주느냐. 차라리 이런 걸 가지고 뭐 동네를 좀 더 안전하게 만든다든지 또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무언가 사회적 투자를 한다든지 네. 아마 그렇게 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좀 더 건강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만들면 부자들은 재난지원금 몇 푼 받는 것보다 그걸 더 선호할 거라고 생각해요. 네. 예비 경선 과정에서는 이제 이재명 후보에게 이제 여배우 스캔들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셨었잖아요. 네. 당시 뭐 바지 발언이 나오기도 했었고 이제 후보의 사생활 검증 이 기조는 계속 이어가실 생각입니까? 저는 사실은 사생활 검증을 요구한 게 아닙니다. 네. 그 전전날 국민검증단이 네. 이재명 후보에게 그 문제를 질문을 했어요. 네. 그랬더니 이재명 후보가 답변을 거부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 네. 어떤 문제 제기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하고 문제가 있으면 사과를 하고 문제가 없으면 이것을 정리하고 넘어가야지. 네. 그걸 답변을 안 하고 그냥 검증을 제대로 안 받으면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의 얘기를 한 것인데 네. 그쪽에서 좀 오바를 했죠. 그래서 제가 오히려 당황했습니다. 저는 사실은 그 바지 사건을 모르거든요. 네. 그런 내용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네. 뭐 후보 간의 검증의 범위 이거 뭐 배우자 뭐 결혼 전 이런 거 해야 되느냐 계속 논란이 있었잖아요, 여야 간에. 대통령은요. 네. 대통령의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게 국가적인 리스크가 됩니다. 그냥 단순한 사생활이 아니에요. 대통령의 사생활이라는 네. 것은. 그래서 본인과 가족과 측근까지도 따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 본인에 대해서야 성역 없이 다 따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지만 국민들께서 야 그건 괜찮다. 그래도 난 투표하겠다. 그건 국민들 마음이시죠. 네. 그렇지만은 검증하는 과정에서는 사생활이 아니라 더한 것도 모두 다 따지는 게 그게 검증이고 또 그런 검증을 경선에서 하라고. 네. 그래서 경선이 마련되어 있는 거예요. 네. 뭐 최근에 이재명 후보의 백제 발언이 논란이었습니다. 지역주의 주장이다 아니다 뭐 의견들이 분분했고 주장들이 엇갈리고 했는데 후보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이재명 후보가 아니다라고 해명을 해서 네. 그 원문을 여러 번 읽어봤어요. 네. 그랬더니 제 국어 실력으로는 이재명 후보의 해명이 납득이 안 가요. 거기에 어떤 말들이 나오냐면 백제, 네. 호남, 지역적 확장성이라는 말이 나와요. 네. 이 지역적 확장성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가? 거기에 대해서 해명이 없어요. 네. 저는 이번에 그 문제는 이재명 후보가 지역주의적인 사고를 하고 있거나 말 실수를 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상대적으로 김두관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남의 지지를 받는 PK 출신이 대통령이 돼야 한다. 그게 훨씬 더 쉽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비판 안 하시잖아요. 아니 다르죠. 네. 이제 당신은 호남이라서 안 된다. 내가 영남이니까 내가 된다 하는 것과 네. 호남이라서 안 된다는 말이 없잖아요. 네. 김두관 후보는 호남의 지지도 받아야 되지만 PK 지역에서 자기가 강하니까 그러니까 경쟁력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차이가 있습니다. 호남 후보 저는 한계론.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진보적이니까 확장력이 있다. 네. 아니면 내가 중도적이니까 확장력이 있다. 뭐 등등 이런 얘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네.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도덕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본선 경쟁력이 있다. 네.
그렇지 제가 누구는 이래서 안 되는데 나만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자기 강점을 얘기하는 것은 괜찮은데 네. 남이 이러이러해서 안 된다고 디스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네. 당내에서는 이른바 강성 친문의 영향력에 대해서 뭐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던데 후보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제 당원들이 여러 그룹이 있습니다. 네. 저는 뭐 강성 친문들의 문화 그 자체를 많이 경험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격려의 문자를 받은 적도 있고 또 저에게 문제 제기를 하는 문자를 받은 적도 있어요. 네. 그러면 그걸 그런 대로 참고하면 될 일이죠. 그래서 당에 대한 강한 애당심 때문에 좀 액션을 강하게 하는 분도 계실 거고 네. 그렇지 않고 소극적인 분도 계실 터이니까 네. 그걸 너무 이제 이러니 평가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곧대로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자기 나름대로 잘 새기면 되는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이제 뭐 강성 친문 지지 세력들이 최근에 좀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를 네, 야당이 예, 양보한 거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21대 국회 원구성이 좀 엉터리잖아요. 네. 예? 잘못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좀 바꿔야 되겠다, 정상화해야 되겠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입니다. 네. 그런데 법사위 개혁이 없이 현재 상태로 두고 법사위를 야당에게 넘기는 것은 반대입니다. 네. 그렇지만 선 법사위를 정상화한 다음에 후 뭐 넘기든 우리가 하든 그것은 별 문제가 없는 것이다. 네. 그것은 원구성 협상에 따라서 넘겨줄 수도 있다. 네. 단 지금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이 법사위 여러 문제를 먼저 개선하지 않으면 네. 그러면 곤란하다는 생각이죠. 그 전에 국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당연합니다. 예. 네. 완벽하게 국회법을 개정해서 더는 법사위가 상원 노릇을 하거나 네. 횡포를 부리거나 국회를 마비시키는 일을 완벽하게 차단해 놓은 다음에는 네. 그러면 우리가 가지면 어떻고 저쪽이 주면 어떻습니까? 네. 그때 형편에 따라서 여야가 협상을 해서 주고받으면 되는 것이죠. 누가 법사위를 차지하느냐보다는 법사위의 역할과 기능을 조정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누가 갖고 뭐 하고 하기 전에 네. 사실은 국회 개혁의 핵심 중에 하나가 법사위 개혁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개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이런 의견을 피력하셨을 때 뭐 이렇게 강성 친문에서 문자 폭탄을 받거나 그러진 않으셨습니까? 아니 제 얘기가 너무나 합리적이고 네. 또 저는 24년 동안 국회를 운영을 했고 운영위원장도 했고 의장도 했으니까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제가. 그리고 뭐 제가 이렇게 바른 얘기를 했는데 문자 폭탄이 와도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네. 뭐 부동산 정책으로는 공급 폭탄을 말씀하십니다. 예. 공급을 늘리면 이제 문제가 해결될 거로 보시는 건가요? 제가 대통령이 되면 네. 부동산 가격이 하향 안정화됩니다. 지금 가격이 너무 높아요. 네. 그래서 이 자산 격차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벼락거지가 됐다. 네. 나는 도대체 집을 가질 수 없다. 희망이 없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주택 가격을 하향 안정화시켜야 됩니다. 제가 총리가 돼서 보니까 주택 정책이 잘못돼 가고 있었어요. 네. 수요를 억제하는 데만 집중하고 공급에 대해서는 제대로 그 진단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서울의 주택 보급률은 96%고 인천과 경기도는 한 100% 정도 돼요. 네. 그런데 우리 광주나 전남 같은 경우에는 110%, 115%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는 주택이 부족하지가 않아요. 네. 그런데 수도권에 주택이 부족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때문에 투기가 일어나고 이 투기꾼들이 원정으로 지방까지 다닙니다. 네. 그래서 그 폐해가 전국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권에 이 투기를 막아야 된다. 그러려면 정부가 규제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네. 지금은 주로 무슨 세제라든지 금융 이런 것만 가지고 하는데 공급을 늘려가지고 수요와 공급이 이렇게 격차가 있는데 이걸 이렇게
맞춰야 돼요. 네. 원래 경제 원론에 보면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데서 가격이 결정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만고의 진리고 시장 원리를 권력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시장 원리를 존중하면서 시장과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장 원리를 존중하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던 투기 억제 정책 이건 그대로 한다. 네. 그렇지만 공급을 대폭 늘리자. 그래서 280만 호를 짓겠다고 제가 얘기를 했죠. 네. 그런 정도면 수급 균형이 가능하고요. 그 280만 호 중에 130만 호는 공공 부분에서 공급을 하고 150만 호는 민간에서 하는데 네. 130만 호 중에 100만 호는 임대주택이고 공공 부분에서 하더라도 30만 호는 분양주택입니다. 네. 그 중에 반절은 반반주택이라고 해가지고 네. 주택 가격의 4분의 1만 내고 입주를 한 다음에 10년 내지 20년 동안에 나머지 4분의 3을 갚아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네. 그걸 이제 지분 적립형 주택이라고 해요. 그걸 15만 호를 만들어서 이걸 우리 청년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 네. 하는 등의 저는 주택과 관련돼서는 아주 확실하고 충분한 정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대통령이 되면 네. 주택 가격 안정됩니다. 총리하시면서는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바꿀 수는 없었습니까? 제가 바꿨죠. 네. 제가 총리로 들어가서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수요 억제에만 치중하고 있어서 이거 안 된다. 그래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다. 제가 직접 대통령께 말씀드렸어요. 네. 그래가지고 정책을 일대 전환했죠. 그래서 작년에 8사 대책이라는 게 있었어요. 작년 네. 8월 4일 날. 그리고 금년에 2사 대책이 있고 네. 8사 대책부터 공급을 대폭 확대하는 정책이 반영되기 시작했고 네. 거기에 저의 정책이 많이 반영됐습니다. 네. 그래서 2사 대책에서 조금 더 확장해가지고 주택 공급 계획을 완벽하게 만든 것이죠. 네. 끝으로 이제 광주 전남 시도민들께 당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주 전남 시도민 여러분 아마 요즘에 누구를 후보로 내보내야 정권 재창출이 될까 고심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정세균은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비전과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경제 전문성이 있고요. 또 우리나라에 매우 중요한 것이 외교입니다. 풍부한 외교적인 경험과 식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통합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통합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도덕성 하면 정세균입니다. 이렇게 본선에서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후보, 저 정세균이라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김대중 대통령께서 저를 발탁을 해서 대통령과 함께 IMF 외환위기를 극복했고 노무현 대통령이 저를 장관으로 기용을 해서 수출 3천억 달러를 비롯한 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했고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 저를 총리로 기용을 해서 코로나 극복에 헌신했습니다. 이렇게 세 분의 대통령을 모시고 일을 하는 동안에 저는 풍부한 경험과 역량을 쌓았다고 자부합니다. 이런 저의 경험과 역량을 국가의 발전과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꼭 쓰고 싶습니다. 광주 전남이 민주당의 후보를 결정하십니다. 여러분께서 저에게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제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리고 본선 경쟁력이 가장 강한 제가 민주당의 후보가 될 수 있도록 꼭 성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세균 후보와 함께했습니다. 후보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